우리가 동영상 밴드 초대를 세미에서 문자로 보내줬잖아. 근데 학생 수가 한 300명이 넘어가는데 밴드 전화번호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직접 보내는 것보다 이제 학원 측에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학원 측에다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학원 측에서 여러분들한테 쌀 거야. 그러니까 쌤 번호는 이제 안 가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어떤 학원에서는 전화번호를 줬는데 밴드 초청이 안 됐다고 그래서 하고 하다 보니까 쭉 카톡이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 인원수가 너무 많아. 그게 이 관리가 잖아. 그리고 손가락이 좀 삐꾸여가지고 제대로 누른 것 같은데 숫자가 적다 보니까 잘못 가고 해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제 쏘는 걸 일방적으로 모든 학원이 요거 강의 보는 친구들 그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중심주의 사상가가 나오게 되는데 사상가가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2단원에서도 한번 봤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인간중심론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다. 이 사람이 한 말을 기억해.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하면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나왔는데 거기다 뭐라고 적어놓습니까? 라고 하면은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나 적어놔요. 우리 행복론 할 때 얘기했었어.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목적론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모든 생명체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적론적 세계관이야. 그래서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동물과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동물과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목적론적 세계관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목적은 뭐냐라고 인간의 우리 이 단어에서 했었어.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 그렇죠?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적 목적은 행복.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지지난주 얘기할 때 목적론 세계관 얘기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 세계관입니다라는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칸트가 나오는데 칸트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뒤로 넘겨보세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입니다. 베이컨의 키워드는 뭐냐? 베이컨의 키워드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그래서 정복주의적 우리가 자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이 베이컨인데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라라고 하고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 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해서 지식이 힘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베이컨이 되어지는데 결국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학이 지식이고 요 과학 지식이 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 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요 말 자체는 자연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해서 과학을 사용하여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하시오라고 얘기한 사람이 베이컨이에요. 여기도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경험론의 창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험론의 창시자가 베이컨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이컨입니다. 지금 56페이지 지금 질문은 경험론의 창시자를 베이컨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다 하나 더 적어놔요. 뭐라고 적어놓습니까? 라고 하면 연역법도 하나 적어요. 여기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 주제자가. 그래서 경험론의 창시자, 연역법의 창시자.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베이컨은 과학 만능주의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용하고 정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베이컨이다라고 해서 과학 만능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욕을 좀 많이 먹어.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사람이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과학의 창시론이다라고까지 얘기한다. 우리 행복론 얘기할 때 생각해봐라. 중세는 누가 중심이었어요? 신. 그래서 구원받는 것,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라는 것이 중세에서의 모습이었잖아. 그렇죠? 중세에서의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과학을 갖다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이 과학을 가지고 인간의 복지를 갖다가 증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베이컨이에요. 베이컨보다 훨씬 나중 사람이 조금 있다 할 사람은 칸트거든. 근데 칸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칸트가 늙은 개나 늙은 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늙은 개나 늙은 말에게 왜 감사의 표시를 하느냐? 철학자다 보니까 칸트가 산책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산책할 때 꼭 자기 반려견을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 곁을 지켜준 반려견에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늙은 말, 왜 늙은 말에다가 고맙다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나를 태우고 다녔던 거거든. 그럼 봐라. 베이컨 훨씬 나중 사람이 누구라고? 칸트잖아. 칸트 당시에도 말 타고 다녔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과학이 발달되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자동차도 없었고 생활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죠. 근데 베이컨 시대로 훨씬 더 불편했겠지. 그러니까 이 뭐라고 비판을 받느냐면 오늘날 환경 파괴의 원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베이컨식의 사고 방식이 환경 파괴의 원인이다라고 해서 베이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만약에 세미 베이컨이라고 한다면 나는 화딱지가 날 것 같아.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너 이 새끼 일로 와봐. 나랑 같이 가자. 라고 해서 어디로 가냐면 베이컨이 살고 있는 시대로 데리고 와버린 거야. 이때 무슨 환경 파괴를 예측할 수 있어? 이 시대 살아봐!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너무 자연을 갖다 마음대로 파괴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베이컨이 살던 시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시대적 배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베이컨식의 사고방식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것 때문이죠. 그래, 자연을 사용하라고 하지. 사용해서 노예로 삼아라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오늘날 환경 파괴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겠는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베이컨은 절대로 기계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기계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밑에 봐봐. 데카르트에 보면은 기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계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봤어요. 데카르트가 베이컨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데카르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기계론적 자연과학이에요. 그래서 기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데카르트. 그럼 데카르트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데카르트는
경험론이 아니라 합리론의 창시자다. 합리론의 창시자고 연역법이 아니라 귀납법. 그래서 연역법, 귀납법, 경험론, 합리론에서 베이컨하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를 비교해서 문제를 많이 해요. 데카르트가 하는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 합리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합리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봐봐요. 동물을 마치 뭐처럼 생각했다고? 기계처럼. 그렇죠. 동물을 기계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기계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데카르트예요. 무조건 데카르트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데카르트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태엽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무조건 여러분들 데카르트. 태엽. 태엽이 뭐야? 장난 같은 경우 뒤에 뭐 감는 거 있죠. 그렇죠? 동물은 스스로 못 움직여. 그래서 이 사람이 태엽시계처럼 비유해서 동물의 인간이 태엽을 이렇게 감아주면은 장난감 파는 것처럼 태엽을 감아주면 띠디디디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동물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기계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 동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하자. 난이도 좀 높여볼게. 여기까지 나오면 난이도 너무 쉽죠. 인간은 물질과 비물질로 구성이 됐어요. 인간은 물질과 비물질. 자꾸 교과서 바깥에 거 지금 얘기를 하는 기라. 자, 비물질 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동물 자연은 온리 물질이에요. 오로지 물질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이성을 소유한 인간이 마음대로 동물과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됐죠? 쉽죠? 그리고 봐라. 동물만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함정. 데카르트한테 동물만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면 OX. 이런 게 어렵다는 거야. X야. 동물만이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인간도 물질로는 구성이 되어 있으나 뭐까지 더 생각하라? 비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까지 기억을 해줘라. 자, 동물만이 물질로 구성됐다면 틀려요. 인간도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동물과 다른 점은 이성이라고 하는 비물질까지 갖추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아퀴나스가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 많이 봤던 사람이야. 아퀴나스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중세. 이제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세요. 신의 섭리 끝. 신의 섭리. 신의 섭리를 갖다가 기억을 해둬라. 신의 섭리 중세. 그래서 혹시 모르겠어. 창세기 끝. 창세기의 기원을 두고 있다. 창세기의 기원을 두고 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신도 만들고
야, 인간이 신을 만든 게 아니지. 반대. 신이 인간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도 창세기에 나오거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쫓겨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들이요, 니네들이 자연을 갖다가 마음대로 이용해도 좋다 라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은 신의 섭리이기 때문에 신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는 죄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생각입니까? 라고 하면 아퀴나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4명 했어. 목적론 세계관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생명체는 목적이 있다. 경험론,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삼아라. 과학만능주의자 베이컨, 그렇죠? 기계론적 자연관 데카르트,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신의 섭리다 라고 하는 거 누구? 아퀴나스. 그렇죠? 현재 4명 했죠? 자, 이제 앞으로 와서 이제 정말 중요한 사람 칸트로 갑니다. 인간 중심주의 칸트가 됐다 어려워요. 자, 이제 칸트가 나오는데,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자인데,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만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포커스죠.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만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라고 하면 칸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칸트는 왜 어렵느냐라고 하니까, 칸트는 의무를 크게 2가지로 나눠요. 간접적 의무라고 하는 것하고 직접적 의무라고 하는 둘로 나눕니다. 이게 포인트야. 자,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1번에 나왔죠. 우리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갖지 않는다.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갖지 않는다. 자, 난이도 끌어올립니다. 간접적 의무와 직접적 의무가 있다라고 했어. 이거를 잘 이해해야 칸트는 틀리지 않아요. 칸트가 등급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칸트는 동물, 요거는 자연도 마찬가지야. 동물과 관련해서 간접적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 포커스. 별 5개야. 동물과 관련해서 간접적 의무가 있다. 자, 직접적 의무 얘기할게요. only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만이 있다. 자, 대안이 별 5개야.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만이 있다. 동물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야. 여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야. 칸트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무생물조차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아름다운 무생물이 뭐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마블링이 아주 아름다운 광물들 있잖아요. 뭐 대리석 만들려면 아주 아름다운 광물들 있잖아. 그거를 뽀개서 내 걸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무생물과 관련한 무슨 의무라는 거예요? 무생물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 자체가 뭘 혼동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면은 쌤 그러면 이런 말 쓸 수 있겠네요. 칸트가 동물에 대한 간접적 의무가 있다라는 요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난이도 무지 높은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조건 X야. 동물과 관련한 의무라고 했죠. 동물에 대한 의무란 얘기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칸트한테서. 어떤 공식을 만들 수 있느냐. 대안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인간에 대한 의무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에 대한이란 말 쓰면 안 되나요? 동물에 대한이란 말 쓰면 안 되나요? 무조건 X예요. 수능 때까지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대한이란 말은 누구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고? 인간이야. 대안이란 말은 오로지 인간이야. 그래서 칸트가 수능에도 나왔었는데 칸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물과 관련한 의무를 동물에 대한 의무로 착각하지 말라. 인간은 오직 인간에 대한 의무만 존재할 뿐이지 동물에 대한 의무는 없다. 무슨 의무가 있다는가? 동물과 관련한 의무만 있는 거지 동물에 대한 의무는 없다. 그러면 또 공식이 대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같이 플러스가 되게 돼요? 대한 플러스 직접적 의무. 이게 이래서 어려워요. 동물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동물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는 있어도 동물에 대한 의무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동물과 관련하는 말 쓸 수 있다 그랬죠? 동물과 관련한 간접적인 의무도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다. 이거는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외워야 될 거예요. 동물과 관련한 의무도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다. 그래서 의무의 대상은 오직 인간뿐이다.
교재 나왔죠? 동물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인간 의무의 대상은 오로지 인간뿐이에요. 그럼 이거 고3 N수생들도 많이 틀리는 게 쌤! 동물과 관련한 의무라고 했잖아요. 그럼 동물과 관련한 의무니까 동물도 의무의 대상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칸트는 혼동하지 말라고 했어요. 동물은 의무의 대상이 아니야. 오로지 의무의 대상은 오로지 인간뿐이다. 왜 인간뿐입니까? 라고 하면 인간만이 인격과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인간만을 의무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도덕적 지위가 없는 다른 존재를 의무의 대상으로 절대로 삼지 말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동물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를 왜 얘기했느냐라고 하면 동물, 식물, 무생물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동물 함부로 하지 말라. 동물 학대라는 소리가? 큰일 나. 교과서에 우리 동물 학대하라. 이런 사상관 아무도 없어요. 동물 절대 학대하면 안 돼. 아까 얘기했던 아퀴나스나 베이컨이나 이런 사람들도 동물을 학대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그렇죠? 언제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까지는 학대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직접 동물 무생물 함부로 하지 말라. 왜? 동물이 도덕적 지위가 있어서? 도덕적 지위는 누구만이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인간만.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식물도 함부로 하지 말라. 아까 얘기했던 아름다운 무생물, 광물까지도 함부로 깨트리고 부수려고 하지 마라. 왜 그런가요? 라고 했더니, 왜냐라고 했더니 인간성이 훼손되거나 인간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칸트의 핵심이야. 칸트는 동물과 식물, 무생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어서 인격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너의 인간성이 훼손되거나 약화될 위험성이 있으니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칸트는 이미 1700년대 사람이지만은 뭘 깨달았느냐라고 하게 되면 깨달은 것이 동물에 대한 학대, 동물에 대한 폭력성은 반드시 누구에까지 확대될 거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얘들아, 어떤 작은 폭력에 대해서 쾌락을 느낀 사람들은요, 그 폭력에 대한 쾌락이 어느 선까지 끝나게 되잖아. 그러면 더 큰 폭력을 저지르고 더 큰 폭력의 대상, 쾌락의 대상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래. 그래서 폭력성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수생들은 성인이니까, 그리고 공무원 수업하면서도 공무원들 성인이니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 무조건 남자 좋고 여자 좋고 그래서 만나지 말고 연애할 때 반드시 술 먹으면서 그 사람의 주사가 뭔지를 꼭 찾아봐라. 혹여라도 주사에 폭력성이 있다. 관계를 아예 끊어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고칠 수 있지 않나요? 주사야. 약물 중독이야. 평상시에 그런 폭력 안 나타나요. 술만 들어가면 자기 이성과 상관없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 내가 평상시에 야 횡단보도를 사다 줄 생각해서 기어서 건너겠냐?
그치? 술을 처먹었으니까 이성이 마비가 되니까 그랬겠지? 마찬가지야. 주사는 폭력성입니다. 주사가 폭력성이 아니라 폭력성이 있는 주사는 있는 사람 만나지 마라.